하면서 어떤 이제 오늘날 어떤 인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어떤 현실주의자 어떤 그 우파적 성향을 띈다고도 볼 수 있고, 현실과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안정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현상은 불안정하고, 현실과 현상 넘어서 있는 완전한 어떤 완전체의 어떤 그 보편적인 어떤 그 이데아의 세계가 보편 이데아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현실과 이상을 그 분리해 가지고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던 플라톤의 경우에는, 이제 오늘 나라의 그 저희 뭐 시각에서, 인문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어떤 그 안에 어떤 보편적 어떤 그 이상 본질적인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하는 꼭 뭐 들어맞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그 좌파적 성향을 띈다고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라톤이 현상과 불완전한 현상과 본질, 완전한 어떤 그 본질을 분리를 그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이원론적인 이상주의자에 가까웠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현실 속에서 이상을 생각하면서 그 플라톤의 이원론을 상당히 그 부분적으로 비판하게 되는데, 시 속에, 예를 들어 시 속에 어떤 그 꽃이라든가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 따로 어떤 꽃 따로가 아니라 시 속에 그런 가능성이 다 있다 해가지고 이론론적인 그런 사고를 했다는 점에서 어떤 현실주의자인 그런 특성을 띈다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체적으로 봐가지고 우파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은 인신론에 있어서는 어떤 현상, 그다음 현실주의자, 그다음 형이상학 진영에서는 어떤 그 전체보다는 부분, 그리고 도덕치락에 있어서는 어떤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선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느냐, 아니면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느냐, 이렇게 미역에서 논쟁을 한번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본성론인데, 우파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성학설이라든가 성무선학설의 성향을 의견을 피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사상에 있어서는 어떤 개인과 공동체의 어떤 가치에 있어서는 어떤 물론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어떤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방점을 두게 되는 그런 성향을 띠게 되는 사람들이 보통 우파적 성향을 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사상에 있어서는 평등과 자유 중에서는 어떤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 중에서는 개인적 자유의 어떤 성향을 보이는,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파적 성향을 띈다고도 우리가 그렇게 아주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간주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은 요거와 반대로 어떤 현실을 넘어서 있는 이상이라든가 어떤 현상보다는 본질, 그리고 부분 넘어서 존재하는 어떤 전체 보편적인 생각, 세계, 이것을 선호하는 어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 전체적 문제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보통 좌파적 성향을 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치락에 있어서는 어떤 이 선한 본성, 우리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인간이 만든 타락한 문명에 의해가지고 예를 들어 인간의 본성이 덮여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선한 본성을 어떤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좌파적 사고에 가깝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사상 개인과 공동체 중에서는 어떤 개인보다는 공동체적인 전체적인 어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또 아니면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 어떤 좌파적 성향에 부합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념적인 측면에서 정치사상에 있어서는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 중에서는 사회적 평등을
선언한 것이 좌파적 성향에 부합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도덕 철학에 있어가지고, 성악설은 어떤 우파적 성향에 가깝고, 그 다음 성서는 좌파적 성향에 가깝다고 이야기했는데, 성악설이라고 한다는 것은, 성악설을, 동양에서는 순자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사회계약서를 처음으로 이야기한 홉스가 성악설을 보통 지지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양의 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고,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피곤함에 쉬고자 하고, 추움에 따뜻한 곳을 찾으면서, 늘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한다. 이제 이런 어떤 성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성인이 만든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성악한 본성은 얼마든지 이렇게 교화될 수가 있다, 바꿀 수가 있다.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 아주 구체적인 정의화된 어떤 사회적 어떤 기본 양식 틀이 예로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서양에서도 서양에서 성악설을 이야기한 홉스의 경우에는 우리 인간은 어떤 소위 만인에 의한 만인의 어떤 투쟁, 우리 인간의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린 상태에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각자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전부인권, 자유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표출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서로서로가 다 이제 부딪혀가지고 사회는 무질서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하는 자유의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만끽하려고 하면 나의 자유와 상대방의 자유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무질서한 상태로부터 벗어나오기 위해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인권 자유권을 사회 질서, 국가 질서를 위해 가지고 조금씩 양보, 또 내지는 전부를 어떤 사람에게 군주라든가 어떤 사람에게 위임을 하고, 그 다음에 양도를 하게 되면서 국가 질서를, 이렇게 나간다. 사회 계약설에 있어가지고 군주 주권을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 홉스인데, 홉스가 이야기한 것이 우리 인간의 성악한 본성, 성악한 본성, 그러한 어떤 이기적 본성으로 살아가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인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합리적으로 어떤 사회 계약을 생각을 해내게 됐다. 절대 왕정 시대의 어떤 왕의 권한은 하늘로부터 이렇게 위임받았다.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왕권 신수를 부정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주권이라든가 전부인권을 양도하게 되므로써 어떤 국가 질서에 대한 어떤 통치권의 어떤 원리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사회계약서를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홉스입니다. 그러니까 홉스가 이야기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아주 성악한 이기적인 존재이지만은 인간은 사회계약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어떤 분쟁이라든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인 상태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동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이기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홉스 사회계약서의 어떤 요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가지고 도덕 철학을 이제 원래는 선과 악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선과 악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원래는 도덕 철학인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원래 선과 악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쾌락주의와, 그 다음에 칸트가 이야기하는 도덕의 인격주의, 소위 영국 경험론에서 이야기하는 쾌락주의와, 그 다음에 대륙 합리론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의 인격주의, 소위 어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결과적으로
많은 어떤 그 정신적 쾌락이라든가 물질적 쾌락을 많이 가져다 주는 그런 행위는 선한 행위이고, 아무리 그 동기가 순수하다라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에게 결과적으로 아무런 어떤 정신적 쾌락이라든가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 그런 행위는 선하지 못한 그 악한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영국 경험론의 이제 그런 그 선과 악의 판단 기준에 가깝게 되고, 칸트라든가 대륙 합리론에서 이야기하는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